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한글이 그저 또 하나의 낯선 문자 시스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한글이 가진 독특한 구조와 아름다움에 점차 매료되었고 그 경험은 그녀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언어 환경에서도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도구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 위함이었을까요? 세종대왕의 한글이 어떻게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소통의 다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위대한 의미를 함께 탐구해보면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그녀가 깨달은 한글의 놀라운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를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세요. 무슨 일인지 그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독특하지? 인생의 전환점은 때로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제 경우에는 평범한 아침 사무실의 책상 위에서 시작되었어요. 매일 수십 권의 원고를 검토하고 다양한 언어의 책들을 다루는 것이 일상이었던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시작하려 했죠. 그러다 무심코 옆에 놓인 코카콜라 캔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제 시선이 멈췄어요. 익숙한 빨간 캔 위에 전혀 보지 못했던 독특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펭귄 랜덤하우스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라일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출판계에서 일하며 수많은 언어를 연구해왔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은 다름 아닌 한글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글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저는 늘 새로운 언어, 체계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고대 그리스어부터 현대 아랍어까지 세상의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했죠. 펭귄 랜덤하우스 출판사의 편집장이 된 후에도 그 호기심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언어도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글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지는 못했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전날 밤늦게까지 산스크리트어 원전 번역본을 검토하느라 피곤한 상태였죠. 책상 위에는 여러 언어로 된 원고들이 쌓여 있었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일을 시작하려 했어요. 무심코 들어올린 코카콜라 캔에서 낯선 문자를 발견한 건 바로 그때였죠. 잠깐, 이건 내가 아는 어떤 문자 체계와도 다른데? 언어학도로서 십수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순간 흔들렸어요. 직선과 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문자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언어와도 달랐거든요. 마치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듯한 정교함과 동시에 붓으로 그린 듯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죠. 호기심을 참지 못한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제가 본 것이 바로 한글이라는 문자였고 더욱 놀라운 것은 코카콜라가 130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문자를 자사 제품에 채택한 것이 바로 이 한글이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브랜드가 왜 하필 한글을 선택했을까? 출판사의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옆자리에 제니퍼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말을 건넸죠. 라일라, 혹시 한글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거 알아? 자연스럽게 발전한 다른 문자들과는 달리 과학적인 원리로 설계됐대. 언어학자로서 이 말은 저를 더욱 흥분시켰어요. 보통 문자는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니. 더구나 그 문자가 현대에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퇴근 후 곧장 뉴욕 국립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평소 자주 가던 4층 언어학 섹션에서 한글 관련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한 책이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의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한 책이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문자 체계의 창제 과정과도 완전히 달랐어요. 집으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으며 저는 점점 더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각 자음과 모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언어학자로서 이것은 정말 혁신적인 발견이었어요. 다른 문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한글은 인간의 언어 능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설계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한글로 가득했죠. 하버드에서 공부하며 접한 수많은 언어들 중 어떤 것도 이렇게 과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문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 언어학자로서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출판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담당하는 세계문학 시리즈에 한국 문학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동료들도
제가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일라,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완벽한 문자가 갑자기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수석 편집장 마이클의 이 질문은 저를 새로운 연구의 영역으로 이끌었어요. 그래요.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토록 과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문자를 창제했을까? 이 의문은 저를 한글 창제의 역사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저는 세종대왕이라는 놀라운 인물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한글의 창제자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그 어떤 문자의 역사보다도 특별했어요.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명확한 창제 동기와 과정이 기록된 문자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그 이야기 속에는 한 위대한 왕의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언어학자의 직업병일까요?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발견하면 그 원리와 구조를 파헤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한글에 대한 호기심은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아침 일찍 출판사로 출근해서 원고 검토를 하는 중에도 틈틈이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곤 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한글은 모든 자음과 모음이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자 옆자리의 동료 에밀리가 관심을 보였어요. 예를 들면 기억이란 글자는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떴대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연구를 거듭할수록 한글의 독특한 매력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의 모듈식 구조였죠.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배운 어떤 문자 체계도 이런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았거든요. 알파벳은 가로로 나열되는 반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블록처럼 조합해 하나의 글자를 만들어내요. 이런 구조 덕분에 한정된 수의 기본 문자로 수천 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점심시간에는 뉴욕 한국문화원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한글 강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였죠. 처음에는 단순히 문자 체계를 이해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수업을 들을수록 한글에 담긴 철학적 의미에도 매료되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었어요. 당시 문맹이었던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혁신적인 교육 도구였죠. 한국문화원의 김 선생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언어학자로서 문자의 민주성이란 개념에 특히 관심이 갔죠.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문자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어요.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중국의 한자처럼 배우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 최초의 민주적인 문자였던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글의 디지털 적합성이었어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한글의 모듈식 구조가 현대 디지털 환경에 놀랍도록 잘 맞았거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방식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현대 기술과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했죠. 한 위대한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 그것도 당시 지배층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에요. 이제 저는 단순히 언어학적 호기심을 넘어 한글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알게 된 것 중 가장 감동적인 인류 문화유산의 이야기였답니다.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더 깊이 연구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15세기 조선이라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한 왕이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만들겠다고 선언한다는 것은 실로 혁명적인 일이었죠. 당시 조선은 한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수년간의 교육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문자체계였어요. 중국의 문자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전통을 해치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알게 되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당시 사대부들의 반발은 매우 격렬했다고 해요. 제가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봐왔던 다른 문자들의 역사와는 확연히 달랐죠.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스럽게 발전하거나 기존 지배계층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지배층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오직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였으니까요. 세종대왕은 끊임없는 반대와 자신의 병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한글 창제 작업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죠. 제가 가장 놀란 점은 한글 창제 과정의 과학성이었어요. 언어학자로서 볼 때 당시로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앞선 음성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자가 설계되었거든요. 라일라,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15세기에 이미 이런 음성학적 원리를 적용했다는 게 놀랍네요. 하버드 은사님께 한글의 제자 원리를 설명드렸을 때의 반응이었어요. 실제로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고 모음은 철학적 원리를 시각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 봐도 매우 혁신적인 설계였죠. 그렇게 수년간의 연구 끝에 1443년 마침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한글이 완성되었어요. 세종대왕은 이후 3년 동안 실제 사용을 통해 문자를 검증하고 보완했다고 해요. 언어학자로서 이런 실증적인 접근 방식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에는 모든 백성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세종대왕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문화혁명이었던 거예요.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글 예술이 된 문자 전시회는 제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수많은 언어를 연구해온 언어학자로서 저는 문자가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죠. 보세요. 이 작품에서 기역과 미음이 만들어내는 기하학적 균형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던 동료 큐레이터 마이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글은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었지만 그 조형미는 마치 현대 추상 미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 벽 프로젝트였어요.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한글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들이 전시된 거대한 벽이었죠. 흥미로웠던 점은 대부분의 작가들이 한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글은 순수하게 시각적 요소로 다가왔고 그럼에도 놀라운 작품들이 탄생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름다운 기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 문자들이 가진 리듬감과 균형미에 매료되었죠. 프랑스 출신의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작품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마치 춤추는 듯한 동적인 느낌을 만들어냈더군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들도 한글의 매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루이비통, 구찌, 나이키 같은 브랜드들이 한글을 디자인 요소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나이키의 한글 디자인 운동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어요. 한글은 마치 현대적인 로고처럼 보이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매력이 있어요. 뉴욕의 유명 디자이너가 한 이 말은 한글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잘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글은 다른 문자들과 달리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죠. 출판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펭귄 랜덤하우스에서는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새로운 북 디자인 시리즈를 기획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실험적인 시도였지만 디자인 분야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 아트 페스티벌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모여 한글을 주제로 작품을 만드는 행사였는데 그들의 시선으로 재해석된 한글의 모습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죠. 한 이탈리아 예술가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를 해체해 3D 조형물로 재구성했는데 그 작품이 뉴욕 현대미술관의 특별전에 초청되기도 했어요. 문자가 예술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류의 문화유산이 되는 거죠. 뉴욕 현대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였던 제임스의 이 말은 한글이 이제 한국만의 문자가 아닌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발전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어요. 한글과 관련된 제 연구가 깊어질수록 이 문자가 가진 또 다른 특별한 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디지털 시대에서의 뛰어난 활용성이었죠. 언어학자로서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로웠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세종대왕은 마치 컴퓨터 시대를 예견한 것 같아요. MIT 미디어랩의 디지털 언어학 세미나에서 제가 한글의 디지털 적합성에 대해 발표했을 때 많은 동료 연구자들이 놀라워했어요. 한글은 본질적으로 모듈형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죠. 이런 구조는 현대 디지털 기술과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영어로 tomorrow라는 단어를 입력하려면 8번의 키 입력이 필요하지만 한글로 내일을 입력할 때는 단 4번의 입력만으로 충분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의 인공지능 처리 효율성이었어요. 제가 구글의 AI 연구팀과 협업하면서 발견한 사실인데 한글은 그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기계학습에 매우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은 다른 문자체계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여줬죠. 라일라, 당신의 한글 연구 결과를 실리콘밸리에서 발표해보는 게 어떨까요? 구글의 수석 연구원 제프의 제안으로 저는 실리콘밸리의 주요 IT 기업들을 돌며 한글의 디지털 혁신성에 대해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들은 한글의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는 곧 여러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이어졌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바일 키보드 최적화 프로젝트였어요. 한글의 과학적 배열 원리를 응용해 새로운 모바일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나중에 2024 실리콘밸리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어요. 한글의 디지털 혁신성은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했어요.
스마트폰에서 한글 입력은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직관적이었죠. 자음과 모음을 순차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도 정확한 입력을 가능하게 했어요. 이건 마치 디지털 시대를 위해 설계된 것 같네요. 페이스북의 UI UX 디자이너 사라의 말처럼 한글은 현대 기술과 완벽한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한글의 데이터 처리 효율성이었어요. 빅데이터 분석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은 독특한 장점을 보여줬거든요. 영어나 중국어와 달리 한글은 음소 단위의 분해와 결합이 명확해서 데이터 처리가 훨씬 정확했죠. 이는 AI 학습 모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도 한글의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은 한글의 음소 체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이는 다국어 음성인식의 정확도를 20% 이상 향상시켰죠. 한글은 마치 완벽한 코드와 같아요. 불필요한 것이 없고 모든 요소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구글의 AI 연구원 마이크의 이 말은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메타버스와 VR 기술에서도 한글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3차원 가상 공간에서 한글의 모듈형 구조는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했죠. 특히 VR 환경에서 한글로 된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들에게 높은 가독성과 직관성을 제공했어요. 이런 발견들은 저를 더욱 흥분시켰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21세기 최첨단 기술과 이토록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이 경이로웠거든요. 한글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혁신을 이끄는 열쇠가 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한글의 디지털 혁신성을 연구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논쟁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바로 한글의 정체성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이었죠. 특히 중국의 한글 공정 시도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언어학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라일라, 중국이 한글을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아? 하버드 동료 교수의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이 문제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중국은 자국 내 조선족이 한글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한글을 중국의 소수민족 문자로 편입하려 시도하고 있었어요. 언어학자로서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 왜곡이었죠. 한글의 창제 과정과 발전 역사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으니까요. 이건 마치 알파벳을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일이에요. 콜럼비아 대학의 언어학 컨퍼런스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공감을 표했어요. 문자의 사용 여부와 그 문자의 기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였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의 일부 학자들이 한글의 제자 원리가 한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왜곡된 주장에 맞서 저는 한글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MIT와 하버드의 언어학자들과 함께 한글의 창제 원리를 심층 분석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들을 하게 되었어요. 하늘, 땅, 사람의 삼재를 기본으로 한 모음 체계는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죠. 한글은 과학과 철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유일한 문자예요. 하버드 언어학과의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한 이 결론은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되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존재였어요. 이 문서는 한글 창제의 전 과정과 원리를 상세히 기록한 문서로 어떤 문자도 이처럼 체계적인 창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이는 한글이 세종대왕의 독창적 발명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였어요. 이런 명확한 기록이 있는데도 한글의 기원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학문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언어학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의 연구 결과는 국제 언어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의 가치가 재조명되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러한 학술적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글이 지닌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문자나 문화유산을 넘어선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열린 한국 문화의 밤 행사는 제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글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 문화와 융합되고 있는지를 목격했거든요. 패션, 음악, 미술, 건축까지 한글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 글로벌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한글은 마치 마법 같아요. 읽을 수 없어도 그 자체로 매력적이니까요. 뉴욕의 유명 아티스트 제이슨의 이 말은 한글의 현재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실제로 한글은 이제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어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메종 마르지엘라, 루이비통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한글의 미학적 가치를 자신들의 디자인 철학과 접목시키려 했죠. 단순한 이국적 요소가 아닌 현대적 감각을 지닌 디자인 언어로서 한글을 재해석했어요. 모의 메이 뉴욕 현대미술관의 문자. 그 너머 전시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가 큰 주목을 받았어요. 관람객들은 한글 자음과 모음을 터치하며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만들어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많은 관람객들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 조형미에 매료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한글은 21세기 문화 코드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어요. 모에메이의 수석 큐레이터 마이클의 말처럼 한글은 이제 문화적 경계를 넘어 세계인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영감이 되고 있었죠. 건축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마지막 프로젝트 중 하나가 한글의 기하학적 미학을 건축, 디자인에 접목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할 때 그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만드는 기하학적 패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음악 분야의 변화도 흥미로웠어요. 유명 일렉트로닉 뮤지션들이 한글의 리듬감을 자신들의 음악에 반영하기 시작했죠. 한글의 시각적 리듬과 음악적 리듬이 만나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한글은 마치 현대 예술에 맞는 키트 같아요. 무한한 창작의 가능성을 제공하거든요. 뉴욕의 실험음악가 브라이언의 이 말은 한글이 지닌 창의적 잠재력을 잘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Z세대 사이에서 한글은 하나의 쿨한 문화 코드가 되었어요. SNS에서 한글 타투, 한글 그래피티가 트렌드가 되었고 젊은 디자이너들은 한글의 조형미를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였죠. 이제 한글은 단순한 문자나 문화유산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그것은 세계인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예술이 되었죠.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는 6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인의 예술적 영감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한글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세계 문화의 중심에서 빛날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 특별한 문자의 여정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증인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글과의 첫 만남에서 시작된 제 여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요. 언어학자로서 시작된 호기심은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 그리고 현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죠. 처음 코카콜라 캔에서 발견한 낯선 문자는 이제 제게 가장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었어요.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조물인 한글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디지털 시대의 최적화된 문자로, 현대 예술의 영감으로, 그리고 세계인의 문화 코드로 진화하는 한글을 보며 저는 문자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특별한 문자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은 한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한글 이야기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